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 TV 옹부지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태풍 흰남노로 인해 입은 피해 복구 소식과 함께 추석 귀성길 소식 등 국내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프라임과 뉴스포커스, 뉴스 오늘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주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10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 분쟁 소송 결과 우리 정부가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률의 입법으로 인해 제한된 검찰 수사의 범위를 나름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2년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며 그때보다 더 악랄한 수법으로 또 다른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년 전 미성년자를 협박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던 이른바 N번방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2년 만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데요. 가해자는 지난 2020년 초 N번방 주요 인물들이 붙잡힌 시점부터 활동을 시작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관심이 피의자 검거에 쏠린 시점에서 또 다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고 있던 건데요. 수법은 더 악랄했습니다. 가해자는 N번방 사건을 밝혀냈던 2인조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의자에게 접근했는데요.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생활 정보가 유출됐다며 가해자랑 대화하고 있으면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협박에 시달리며 불법 성착취물 제작에 희생됐는데요. 가해자는 N번방 박사방과 달리 대화방을 고정하지 않고 방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영상을 유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계정이 2개 이상인 만큼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럿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불법 성착취 피해자는 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추가 가해자 여부 등 수사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수백 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가해자를 쫓고 있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수사를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음 수사 기관을 찾은 뒤 8개월간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35명으로 수사 인력을 늘렸는데요. 규모를 늘려 제작자나 유포자 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업해 변호사 선임이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사건 전담팀이 구성되기까지는 7개월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사건을 처음 일선 경찰서에 접수했는데요. 서에서는 사건을 사이버 범죄 전담팀이 아닌 여성 청소년과로 배당했고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지방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것도 지난달에나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이 가해자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삭제했는데요. 추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반드시 검거돼 엄벌을 받기를 호소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에서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실제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성착취물 제작 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N번방과 같이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고 가해자들이 신상 정보와 노출 심한 영상 등을 이용해 협박할 때 피해자는 이를 알리고 상담을 구할 곳이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남성과 여성 모두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마땅히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도 구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가장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연결해주고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양상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센터에 대한 확대 방안이 필요한데요.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L이 피해자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착취물 유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얘기했는데요. L의 활동이 조주빈, 문종욱보다도 그 수법이 더 악랄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전 국민이 공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진 지금 이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촉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뉴스 포커스에서는 10년간 이어진 미국계획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 분쟁 소송 결과 우리 정부가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의 중재재판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그러니까 2,9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 론스타 청구액 46억 8천만 달러, 약 6조 원 중 4.6%가량 인정된 겁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돈을 모두 지급한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도 명했는데요. 이자액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고 자의적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며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국제 중재를 제기했는데요.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압박했고 국세청이 자의적 세금을 물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고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양측은 만약 관할권 문제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 선고 이후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5시 뉴스 오늘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한국 정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결정에 우리나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불복 절차 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개입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추경호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참사 단추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경제라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고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약 4조 7천억 원 이익을 거뒀는데요.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요. 예외적으로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때는 예외가 적용되어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BIS 비율을 6.16%를 보고해 당국의 예외 승인을 받았지만 2년 뒤 외환은행의 부실이 조작되었고 BIS 비율이 10%였지만 금감원 보고 때 해당 수치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고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금액의 단순 수치를 근거로 승패를 나누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판정문의 쟁점과 각 쟁점별로 요구된 금액을 파악한 뒤 어떠한 쟁점에서 론스타의 요구사항이 인정되었고 어떠한 쟁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이 판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고 국제적인 위신 추락도 발생하고 있기에 당시 어떠한 기관이 그리고 누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국제투자자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마무리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검수완박 법률로 제한된 검찰 수사 범위를 보관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6일 국무회의에 산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입법 예고안에서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확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빠진 것입니다. 이 보도에서 법무부는 법률에 시행령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범위 기준을 아예 없앤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10일 시행되었지만 법무부가 내놓은 소위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야당과 경찰 등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시행령이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한하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 1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안 중에서 경찰 송치 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는데요. 검찰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전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고 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수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은 개정 시행령이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입법한 법안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해당 보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해당 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보안 내용 설명과 배경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도고동문학과의 정경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경은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권리인가 폭력인가 집회공화국 민낯이라는 주제로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1년 9개월 끝에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지난달 6일 양쪽 차로를 한쪽으로 밀고 산책로, 바닥분수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데요. 도심 속 공원 같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서울의 몇 없는 드넓은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모이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던 곳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광화문 광장에 자문단을 꾸려서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데요. 따져본다는 겁니다. 행사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건데 이는 위헌 논란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전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데요.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한 시위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는데요. 약 10m의 완충지대를 두고 두 진영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가 보도할 수 없는 집회 현장을 보도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순기능이지만 자극적으로 현장을 중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분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가구가 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시위 소음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데요. 때문에 마을 곳곳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울타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울타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가 강화됨에 따라 평산마을 시위가 진정되면서 맞불 성격으로 진행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집회도 일단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종료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 수는 약 8만 6천여 건으로 2017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는데요. 가량 늘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2016년 촛불 집회 이후 집회에 대한 참여도와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나 보복을 위해 집회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감과 혐오감을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수요 시위와 이를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반대단체의 목소리가 맞붙는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보수단체는 올해 초 고소 고발전까지 치달았는데 경찰은 직접적인 접촉을 막을 뿐 맞불 집회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에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세상이니까 좀 같이 생각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행 집시법은 주변 시민들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러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소음 측정 자체가 어렵고 위반을 피해가는 꼼수도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야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음이나 혐오 표현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게 현실. 집회의 자유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시위를 하는 이유와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는데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과 행복도 중요해진 만큼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방송은 거리로 나온 수많은 목소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마무리됩니다. 네, 내용 잘 봤습니다. 집회의 자유, 또 일반 시민들의 일상 보장 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경훈 학생 이번 스페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가 시민들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또한 시위로 인해 침해받지 않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지금까지 이화여대 도고동문학과의 정경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유지되면 연간 누계 무역 적자는 현재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까지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선 우리 경제를 덮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이성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8월에 수출입 동향과 무역 수지 추이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처럼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원인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 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66억 7천만 달러, 수입은 66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속적인 수출 증가세는 200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긴 기간 이어진 것입니다. 석유 제품과 자동차, 2차 전지, 철강이 이번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역 수지는 94억 7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5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에서는 상반기에 나타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무역 수지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도 무역 수지 적자 폭의 확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에너지값 급등에 반도체마저 주춤, 흔들리는 수출 강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대중국 수출 부진, 반도체 수출 감소를 3대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한국은행에서 지난 6일 발표한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인용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같은 교역 환경 불확실성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고, 연합뉴스도 주요 수출 품목의 해외 생산 증가와 중간재 수입 비중 확대 등 수출 구조의 변화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직접적인 무역 수지 적자의 핵심 요인이지만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수출 구조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위협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좀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또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요.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1,380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4월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핵심 원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킹달러, 즉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목됩니다. 서울경제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며 달러 대비 주요 통화 가치가 연초 대비해서 유로화는 마이너스 12.17%, 엔화는 마이너스 17.89%로 4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이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유럽의 유로 가치의 추락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언론에서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7월까지는 다른 통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원화 가치가 8월 이후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달러 강세와 더불어 중국의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위화나 약세, 국내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을 원화 가치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선비즈는 고환율이 고물가로 다시 고금리로 이어지는 3고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 불안, 무역 적자 규모 확대라는 복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도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 속의 경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로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외환 당국이 올해 4차례의 구두 개입을 통해 투기 등의 요인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관리해 왔음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5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의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과 외환, 실물경제 분야의 취약 부문에 대해서 실태 점검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경기 전망이 더 암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 기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무역 수지가 지난달 약 95억 달러로 통계 작성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이 무역 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 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언론에서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지난 2년간 세계 최대 공산품 공급 기지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와 함께 중국 세관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의 수출 품목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등 한국의 전략 수출 산업 분야가 중국의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서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최종 소비재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는 핵심 원자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국가도 동남아 지역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전략 분야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격차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초격차 유지를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무역 수지 적자가 당장의 위기 자체보다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위협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당장에 필요한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기는 좀 어렵고 지금 당장의 심리적 위축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환율 상승과 무역 수지 적자, 또 고물가, 고금리 악순환까지 정말 전례 없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인데 끝으로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경제 위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경마식 보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시장의 노이즈들을 침소봉대해서 실제 건전한 경제 여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리적 불안이 실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자극하는 보도가 경제 상황에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부문에서 위기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발굴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구성하던 핵심 요소 전반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것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배분을 둘러싼 논의를 위해서 공론장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환율과 무역 수지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통계 이면에 담긴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현실에 주목할 수 있게 하고 단기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응들을 독려할 수 있는 좋은 보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의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